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타이탄들의 도구들에서 나온 도서라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영상 썸네일 보셨나요? 네. 무시무시한 사이비에 빠져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회적 증거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사람들은 매번 하나하나 따져가며 의사결정을 하기엔 너무 힘들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짧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이비 집단도 절대로 미디어를 보지 못하게 하며 자신들의 왕국에만 갇혀있게 만드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에겐 그곳이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갈 때가 많지 않나요? 저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후기가 가장 좋은 것 혹은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을 사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고려하기엔 그곳에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진로나 인생사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알아볼 때가 많고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미디어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인생이란 정답이 없는데 내가 하는 선택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할 때가 많지 않으셨나요? 물론 책의 내용처럼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될 경우가 많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남의 눈치가 아닌 제대로 알아보고 나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각 법칙들을 소개시켜주고 사례와 사건 등을 소개시켜주며 마지막에는 이 법칙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소개해주고 있네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가 지었고 21세기 북스가 출간했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4. 사회적 증거의 원칙, 우리가 진리다. 사람들이 전부 같은 생각일 때는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녹음된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루 동안 내 사무실에 들른 사람들, 학생, 전화수리기사, 동료 교수, 경비원 등을 붙잡고 물어보니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특히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과장된 웃음소리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다. 가짜 티가 팍팍 나는 바보짓이라면서 모두들 녹음된 웃음소리를 아주 싫어했다. 표본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나는 녹음된 웃음소리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반응이 미국 일반 대중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제작자들은 왜 녹음된 웃음소리를 애용하는 것일까? 이들은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높은 자리에서 고액 연봉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도 시청자들이 질색을 하든 뛰어난 제작진과 출연진이 반대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녹음된 웃음소리를 반드시 삽입하려 애쓴다. 유명 연출가나 대본 작가, 연기자들이 자기 프로그램에서 녹음된 웃음소리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반발이 아주 격렬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요구는 대부분 무시되고 만다. 그렇다면 제작자들은 녹음된 웃음소리의 어떤 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일까? 시청자도 싫어하고 재능 있는 제작진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똑똑하고 노련한 제작자들이 이 어리석은 관행을 악착같이 고집할까? 여기에는 간단하고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다. 바로 제작자들이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자 시청자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웃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히 수준이 떨어지는 코미디의 경우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TV 제작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면 시청자들이 더 많이 웃고 더 높이 평가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을 때 더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조잡한 시트콤이 넘쳐나는 텔레비전에 녹음된 웃음소리가 넘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닌가? 제작자들은 역시 노련한 전문가들이다. 반감을 일으키는 녹음된 웃음소리를 그토록 널리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당황스러운 질문이 떠오른다.
녹음된 웃음소리는 왜 우리한테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TV 제작자들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논리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이상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의 반응이다.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웃음을 들으면 우리는 왜 더 많이 웃게 될까? 그런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자들은 시청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 녹음된 웃음소리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다. 가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누구도 진짜 웃음과 헷갈리지 않는다. 우리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삽입된 유쾌한 웃음소리가 코미디의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진짜 방청객의 반응도 아니며 방송국 기술자가 기계 조작으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소리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문제는 이 확실한 가짜 웃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성향. 녹음된 웃음소리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설득의 무기인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대체로 유익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보여주는 이런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 여느 설득의 무기들처럼 사회적 증거의 원칙도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편리한 지름길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름길에는 그런 성향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음된 웃음소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증거에 너무 맹목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을 보이면 부분적인 증거나 거짓 증거에도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우스운지 아닌지 결정하는 근거가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 증거라는 확고한 원칙에 따른 행동일 뿐이다. 우리가 틀림없는 거짓 웃음에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어찌된 일인지 실제 유머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라는 요소가 유머의 본질처럼 작용한다. 파트 1에서 살펴본 칠면조와 박제족제비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다. 칠면조 새끼가 내는 독특한 칩칩 소리는 보통 갓 태어난 칠면조 새끼가 연상되기에 어미 칠면조는 오직 그 소리를 근거로 모성애를 발휘하거나 상대를 공격한다. 따라서 박제족제비 뱃속에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를 내장하면 얼마든지 어미 칠면조를 속일 수 있다. 새끼 칠면조의 소리만 흉내낼 수 있다면 언제라도 어미 칠면조의 모성애 기록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칠면조와 박제족제비의 사례는 일반 TV 시청자와 녹음된 웃음소리를 틀어주는 TV 제작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근거로 어떤 내용이 우스운지 결정하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은 코미디의 실제 내용이 아니라 소리에만 반응하게 된다. 새끼 칠면조가 없어도 녹음된 칩칩 소리만으로 어미 칠면조의 모성 반응을 촉발할 수 있듯이 실제 방청객 없이도 녹음된 하하 소리만으로 시청자를 웃길 수 있다. TV 제작자들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선호하는 성향, 즉 부분적 증거만 갖고도 자동 반응을 보이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 자신들이 녹음 테이프만 누르면 시청자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TV 제작자들만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우리의 성향을 악용해 이득을 취한다. 바텐더들은 영업 시작 전에 마치 손님들이 남겨둔 팁인 양 팁 담는 병에 미리 지폐를 몇 장 넣어둔다. 그렇게 지폐를 접어 팁병에 넣는 것이 바의 관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다. 같은 이유로 헌금함에 미리 지폐를 몇 장 넣어두는 교회도 있다. 일부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예비 시작 전에 몇 사람을 정해 신도들 가운데 배치해뒀다가 약속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간증이나 헌금을 하러 나오도록 시킨다. 광고주들은 자사 제품에 대해 최다 판매나 초고속 성장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품질이 우수하다고 직접적으로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충분한 증거가 된다. 자선기금 모금 방송 등에서는 기부를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보여주곤 한다. 이는 기부를 망설이는 시청자들에게 기부를 결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틀림없이 옳은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부 나이트클럽 주인들은 입장 공간이 충분한데도 손님들을 문 밖에 길게 세워놓고는 가장 인기 좋은 나이트클럽이라는 사회적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다. 영업사원들도 구매를 권유할 때 이미 제품을 구매한 기존 고객들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언급하라고 배운다. 영업교육 및 동기부여 강사인 카베트 로버트는 이 원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현한 바 있다. 주도자는 5%뿐이고 나머지 95%는 따라쟁이들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영업사원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보다 더 설득력이 높다. 사회심리학자들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와 동료 연구진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극심한 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초창기 연구에서 이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한 남자아이가 개를 데리고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하루에 20분씩 보여주었다. 그러자 개를 두려워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나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갔을 뿐 아니라 옆에 어른이 없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개를 안고 놀았다. 더욱이 한 달 후 아이들의 공포 수준을 다시 측정해 본 결과 개선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와 놀고 싶어 했다. 역시 유난히 개를 두려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개와 노는 다른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이번에는 아이들이 개와 노는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효과는 같았다. 특히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애완견과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자 효과가 가장 강력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영화에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등장하였다. 특히 내향적 성향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로버트 오코너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내향적인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은 대부분 수줍음을 많이 타는 탓에 또래에 끼어 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곤 한다. 오코너는 내성적인 아이들이 어릴 적 성향을 유지한 채 고립되어 성장하다가 어른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코너는 유치원을 배경으로 11장면짜리 영화 한 편을 제작했다. 각 장면마다 친구들이 노는 모습만 외로이 지켜보던 한 아이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자 아이들이 모두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코너는 유치원 4곳에서 내향적 성향이 가장 심한 아이들을 골라 이 영화를 보여주었다. 효과는 굉장했다. 늘 혼자 놀던 아이들이 영화를 보자마자 평범한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6주 후 오코너가 유치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벌어졌다. 내향적인 아이들 중 오코너의 영화를 보지 못한 아이들은 여전히 외톨이였지만 영화를 본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23분짜리 영화 한 편이 평생 지속될지도 모를 사회 부적응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가진 위력이다. 예언 실패, 그 후. 사회적 증거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이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매력이 있다. 첫째, 참여 관찰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최고의 연구 사례다. 서문에서 소개했듯이 참여 관찰이란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잠입해 집단의 일원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둘째, 역사학, 심리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리로 믿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야기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다. 고대 자료를 검토해보면 천년왕국과 관련한 종교운동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파와 사교 집단들은 특정 시점이 되면 구원의 날이 도래해 자기 집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도만 자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구원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 지구 종말이라는 충격적 대재앙이 먼저 닥친다고 믿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은 한 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었고 집단 구성원들은 극도의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언이 실패하고 나면 늘 대단히 불가사의한 패턴이 나타났다.
광신자들이 환멸에 빠져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더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예언이 어긋난 후에도 대중의 조롱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가 공공연히 집단의 교의를 주장하고 열정적으로 포교에 전념했다. 예언이 실패해도 열정이 약화되지 않고 더 강화된 셈이다. 2세기 터키의 몬타니스트, 16세기 네덜란드의 아나밥티스트, 17세기 이즈미르의 사바타이스트, 19세기 미국의 밀레 라이트 등이 모두 그랬다. 이런 현상에 흥미를 느낀 3명의 사회과학자 레온 페스팅어, 헨리 리켄, 스탠리 샤흐터는 당시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말론 사교 집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네소타 대학 동료인 세 과학자는 이 시카고 종교 집단 이야기를 듣고는 밀착 연구를 결심했다. 신분을 위장한 채 새신자로 직접 집단에 잠입했음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몇 사람을 더 고용해 추가로 침투시킨 결과 대재앙 예정일을 전후해 종교 집단에서 나타난 각종 반응을 직접 관찰해 풍부한 자료를 얻는 데 성공했다. 시카고 종교 집단은 신도수가 대략 30명 안팎으로 규모가 작았다. 지도자는 중년의 남녀였는데 연구진은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이들을 토머스 암스트롱 박사와 마리안 키치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불렀다. 암스트롱 박사는 대학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로 오랜 세월 신비주의와 오컬트, 비행 접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집단 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존경받았다. 그렇지만 집단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은 키치 부인이었다. 부인은 연초부터 수호자라는 다른 행성의 영적 존재에게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 참이었다. 마리안 키치의 손을 통해 자동 기술이라는 방법으로 기록된 그 메시지들이 집단의 신앙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수호자의 가르침은 대체로 전통 기독교 사상과 비슷해 보였다. 신도들은 평소에도 수호자가 보내는 메시지들을 열심히 해석하고 토론했지만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 즉 서반구에서 시작한 홍수가 전 세계를 삼켜버린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메시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도들은 처음에 당연히 깜짝 놀랐지만 키치 부인을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추가 메시지를 듣고는 다들 한시름 놓았다. 대재앙이 닥치기 직전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타고 날아와 신자들을 다른 행성 같은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다만 수호자가 데리러 올 때를 대비해 교신 암호를 연습하고 옷에 붙은 모든 쇠붙이를 제거하라는 지시만 떨어졌다. 쇠붙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비행 접시 여행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페스팅어와 리켄, 샤흐터는 홍수 예정일 직전인 일주일 동안 이 종교 집단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신도들의 행동에서 매우 흥미로운 특징 2가지를 발견했다. 첫 번째 특징은 집단의 신념 체계에 대한 선신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저주받은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날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신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 가족과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들과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신념은 포기하지 않았다. 일부 신도는 가족과 이웃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내겠다는 위협을 받기도 했다. 암스트롱 박사의 누이 동생도 2 자녀에 대한 박사의 양육권을 박탈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신도들이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한 채 신앙에만 매달렸다. 어떤 사람은 조만간 쓸모없어질 것이라며 개인 소지품마저 처분해버렸다. 그들은 자기 신념이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확신 때문에 극도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압력을 견뎌냈으며 압력에 맞서면 맞설수록 교리에 대한 헌신은 커져갔다. 홍수 예정일 직전 신도들이 보여준 2번째 중요한 특징은 기이할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집단의 신조를 그토록 신뢰하는 사람들이 신조를 전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초기에 대재앙이 임박했다는 예언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교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위험 경보를 보내고 그 경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조언했을 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신도들이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집단 전체가 교인 확보에 소극적이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많은 문제가 비밀에 붙여졌다. 수호자의 가르침이 담긴 문서는 즉시 소각되었고 암호와 비밀 신호가 설정되었으며 집단 내부에서 녹음한 일부 내용들은 외부인과의 논의가 금지되었다. 매체와의 접촉도 피했다. 대재앙의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은 신문, TV, 라디오 기자들이 키치 부인의 집에 마련된 본부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런 무반응에 한동안 잠잠했던 기자들은 암스트롱 박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대학 보건소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유난히 악착같이 굴던 어떤 기자는 소송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홍수 전날 밤에도 한 무리의 기자들이 정보를 달라고 신도들을 괴롭히다가 모두 쫓겨났다. 후에 연구진은 대홍수 직전 언론과의 관계나 선교 등에서 신도들이 보인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표현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유명세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며 선교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조용히 은신한 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귀찮은 기자들과 개종해볼까 하고 기웃거리던 사람들까지 전부 물러가자 신도들은 그날 밤 자정회에 도착할 예정인 우주선을 맞이할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페스팅어와 리켄, 샤흐터의 눈에는 신도들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부조리 연극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살았을 가정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출판업자, 내과 의사, 철물점 직원과 그의 어머니 등이 진지한 얼굴로 희비극을 공연했다. 연출자는 수호자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한다는 2명의 여성이었다. 그날 밤은 마리안 키치의 메시지 외에도 창조자의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전직 미용사 버사의 메시지가 추가되었다. 신도들은 비행 접시에 오르기 전 외계인과 교환할 암호문 나는 나를 운반한다. 나는 나를 가리킨다. 라는 문장을 한 목소리로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는 자칭 캡틴 비디오라는 사람이 전화로 전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구원자로부터 온 암호로 해석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했다. 쇠붙이를 지니고 비행 접시에 오르면 안 된다는 지시에 따라 신도들은 옷에 붙은 금속을 전부 제거했다. 심지어 구두끈을 꿰는 구멍의 금속 테두리까지 뽑아냈다. 여자들은 브래지어 와이어를 제거하고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아예 착용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를 뜯어내고 허리띠 대신 멜빵을 달아입었다. 이 쇠붙이를 제거해 얼마나 광적으로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연구자 한 명이 자정 25분 전에 깜빡 잊고 바지 지퍼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 때였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실을 알자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순식간에 암스트롱 박사의 방으로 끌려가는데 박사는 거의 초단위로 벽시계를 확인하면서 양손을 벌벌 떨며 면도날로 지퍼 위를 오려내고는 철사절단기로 버클을 잡아 뜯었다. 쇠붙이 제거 작업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고 연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실로 돌아왔다. 지구를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다행히 이 중요한 순간에 벌어진 사건들을 뛰어난 과학자들이 상세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마지막 10분 동안 거실엔 긴장감이 돌았다. 신도들은 외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침묵 속에서 벽시계 2개가 째깍째깍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시계 하나가 다른 시계보다 10분 정도 빨랐다. 빠른 쪽 시계가 12시 5분을 가리키자 신도 한 명이 큰 소리로 시간을 알렸다. 그러자 다른 신도 여럿이 합창이라도 하듯 아직 자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밥 이스트먼이 느린 쪽이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오후에 자신이 직접 시계를 맞췄다는 것이다. 드디어 자정까지 4분밖에 남지 않았다. 4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단 한 사람, 키치 부인만이 벽난로 위 시계가 자정 1분 전을 가리키는 순간 세댄 목소리로 계획이 잘못될 리 없어 라고 외쳤을 뿐이다. 마침내 시계가 12시를 쳤다. 모두들 숨죽이고 기다리는 분위기라 종소리 한 번 한 번이 아프도록 또렷하게 들렸다. 신도들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대재앙까지는 채 7시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거실 안의 신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얼어붙은 듯 표정 없는 얼굴로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크 포스트만이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말을 걸어보니 단음절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마치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신도들은 점점 절망과 혼란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각자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재검토했고 암스트롱 박사와 키치 부인은 예언이 틀릴 리 없다고 되뇌었다. 신도들은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이런저런 설명으로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벽 4시쯤 키치 부인은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부인은 몇몇 사람이 예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어떻게든 신도들을 단결시켜야 했다. 나머지 신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몸을 떨었고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시계는 거의 4시 30분을 가리켰지만 이 실망스러운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이쯤 되자 신도들 대부분이 예언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다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의심이 쌓이면서 신도들의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무렵 2가지 놀라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첫 번째 사건은 새벽 4시 45분에 벌어졌다. 키치 부인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메시지를 자동 기술로 받아 적기 시작한 것이다. 받아 적은 메시지를 읽어보니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작은 무리가 밤새도록 홀로 깨어 세상의 빛을 발하니 신께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내용이었다. 깔끔하고 효과적인 설명이었으나 신도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신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신자들의 믿음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 다시 한번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살펴보자. 신도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변하더니 그들의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언이 실패한 이유가 담긴 메시지를 받고 난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키치 부인은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첫 번째 메시지를 세상에 공표하라는 내용이었다. 부인은 수화기를 집어들더니 신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물었다. 신문사에 직접 전화 지는 건 처음 아닌가요? 부인은 즉각 대답했다. 맞아요. 처음이에요. 전에는 신문사에 전화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급히 전할 소식이 있어요. 아마 모든 신도가 부인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모두들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었다. 키치 부인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신도들이 일제히 신문사나 통신사, 라디오 방송국, 잡지사 등에 전화를 돌려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널리 알렸다. 그 이유를 어떻게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인 문제들을 언론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기자들을 피하며 대중의 관심을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렸다. 노출을 꺼리며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던 정책이 180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선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변했다. 전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되는 대로 대접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배척하던 신도들이 예언이 빗나가자마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온갖 질문에 성실히 답했으며 한 명이라도 더 개종시키려고 애를 썼다. 신도들이 선교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는 예언이 실패한 다음 날 고등학생 9명이 키치 부인을 찾아왔을 때 벌어진 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키치 부인은 비행 접시 문제로 외계인이라는 사람과 열심히 전화 통화 중이었다. 비행 접시 토론도 멈출 수 없고 막 도착한 손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키치 부인은 학생들을 모두 대화에 끌어들여 1시간 넘게 외계인과 토론을 하면서도 번갈아가며 학생들과 대화를 했다. 신도를 늘리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도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과묵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신의 말씀을 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열정적이고 개방적인 선교사로 변신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예언이 실패하는 바람에 세상의 비웃음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된 최악의 순간에 말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홍수 전날 밤 예언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에 뛰어들게 된 것은 믿음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였다. 비행 접시와 홍수 예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올린 자신들의 신앙체계 전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다. 키치 부인 집에 모여있던 신도들은 그런 불안이 가장 끔찍했을 것이다. 신도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다. 신앙을 포기하기엔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 와서 포기한다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도 참을 수 없을 터였다. 필사적으로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은 신도들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다. 3살배기 아기 엄마의 호소를 들어보자. 21일에 반드시 홍수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해요. 벌써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직장도 그만뒀고 컴퓨터 공부도 포기했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외계인이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4시간이 지났을 무렵
암스트롱 박사는 연구자 한 명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는걸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 수밖에요.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죠. 아침이 밝아오면서 암스트롱 박사와 신도들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을지 상상해보라. 그동안 치른 희생이 너무 컸기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은 그들의 신념 체계를 철저히 배신했다. 비행 접시는 날아오지 않았고 외계인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홍수도 터지지 않았다. 예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념 체계를 뒷받침해줄 물리적 증거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으니 다른 유형의 증거를 만들어내야 했다. 바로 사회적 증거였다. 그렇다면 은밀한 종교 집단이 열정적인 선교사 집단으로 변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이하게만 보이는 변신의 순간, 예언이 실패하면서 가장 설득력이 떨어진 최악의 시기를 변신의 순간으로 택한 모습 역시 이해가 된다. 대중의 경멸과 조롱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와 포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말씀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회의론자들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럼으로써 새 신자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신념 체계가 좀 더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생각을 더 옳다고 믿는다. 신도들의 임무는 분명했다. 물리적 증거는 바꿀 수 없으니 사회적 증거라도 바꿔야 했다. 설득하라. 그러면 너도 설득될 것이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 전략. 지금까지 녹음된 웃음소리라는 비교적 악의 없는 관행부터 살인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토록 광범위한 분야를 지배하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라는 설득 무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사회적 증거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영한다는 점이다. 보통은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증거를 참조하면 모든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도 많은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제공하는 자동 판단 장치는 비행기에 탑재된 자동 항법 장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자동 항법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로 잘못된 비행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이다. 그럴 때 비행기는 궤도를 이탈하는데 입력된 오류의 규모에 따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서 제공하는 자동 항법 장치는 대체로 실보다 득이 많아 함부로 연결을 차단해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형적인 고민에 빠진다. 우리 인생에 이득을 안겨주지만 만만치 않은 손해도 끼치는 이 장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다행히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자동 항법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이므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을 파악하면 된다. 자동 항법 장치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작동시키는 순간을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즉시 자동 장치의 연결을 차단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정보 입력 차단.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작동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가 고의로 왜곡된 경우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회적 증거를 조작한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녹음된 웃음소리가 여기에 속하는 정보 조작인데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속임수라는 티가 분명히 난다. 녹음된 웃음소리는 TV 같은 전자매체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은 유서 깊은 예술 분야 중 하나인 오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20년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단골인 소통과 포르쉐가 바람잡이라는 방법을 고안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단순한 오페라 애호가가 아니라 박수갈채를 파는 사업가였다. 그들은 공연 성공 보장 회사라는 사업체까지 차려놓고 관객의 호응을 얻고 싶은 오페라 가수들에게 박수꾼들을 대여하기 시작했다. 소통과 포르쉐가 바람을 잡으면 진짜 관객들이 금방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바람잡이는 오래지 않아 오페라 업계의 확고한 정통으로 자리 잡았다. 음악사가 로버트 사비는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830년이 되자 바람잡이 사업은 호황을 맞이해 밤에는 공공연히 박수갈채를 보내고 낮에는 요금을 회수하러 돌아다니곤 했다. 그러나 소통과 포르쉐는 자신들이 고안한 박수갈채 판매 사업이 거의 전 유럽의 오페라 공연장마다 도입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람잡이 사업이 성장 발전하면서 박수갈채의 종류와 강도도 세분화되었다. 녹음된 소리를 만들 때도 킥킥, 낄낄, 와하하 등 다양한 웃음을 사용하듯이 바람잡이들도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었다. 신호만 받으면 구슬피 울어대는 사람, 열광적으로 앙코르를 외치는 사람, 먼저 큰 소리로 웃어대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사람 등 역할이 다양했다. 그러나 이런 바람잡이들의 행동과 현대 TV의 녹음된 웃음소리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유사점은 가짜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뻔뻔함이었다. 바람잡이들은 전혀 진짜 관객인 척하지 않은 채 1년 내내 공연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바람을 잡았다. 심지어 똑같은 바람잡이가 20년 동안 리더를 맡기도 했다. 돈을 받고 박수를 친다는 사실도 물론 숨길 생각이 없었다. 바람잡이 사업이 처음 등장하고 100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런던의 뮤지컬 타임스에는 이탈리아 바람잡이들이 낸 광고가 종류별 요금과 함께 공공연히 실렸다.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오페라 리골레토를 감상하는 관객의 반응이든 TV 시트콤을 즐기는 시청자의 반응이든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것도 조작된 것이 분명한 증거를 갖고 말이다. 소통과 포르쉐가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관객들의 반응을 조작한 방법은 요즘도 그대로 이용된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삽입한 가짜 티가 나는 유치한 웃음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출 필요도 없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거나 소중한 자동 항법 장치를 포기하거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청자의 딜레마를 알기에 그렇게 제멋대로 구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렸다고 의기양양해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뻔뻔하고 허술한 가짜 사회적 증거들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도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동 항법 장치는 우리의 의지로 연결 또는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증거가 인도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도 된다. 그러다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동 항법 장치를 차단하고 직접 조종간을 잡은 다음 잘못 입력된 정보를 수정한 후 자동 항법 장치를 다시 연결하면 된다. 요즘은 사회적 증거들이 조작된 경우 너무 분명하게 티가 나서 과연 언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조작된 사회적 증거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독자 편지 4-3 에콰도르에서 한 마케팅 이사가 보낸 편지. 요즘 선생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이다 보니 이 책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설득 기술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에 관한 장을 읽다가 재미있는 사례가 생각나서 적어보냅니다. 에콰도르에는 가족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을 한두 명 고용해서 장례식장으로 부릅니다. 시체를 매장할 때 큰 소리로 울어서 다른 사람들을 울게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죠. 이 직업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이들 중 특히 사람을 잘 울리는 유능한 사람들을 로노라스라고 한답니다. 울보라는 뜻이죠. 저자의 한마디.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서 사회적 증거, 그것도 조작한 것이 뻔한 증거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의 디지털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닌 듯 많은 판매회사들에서 컴퓨터로 조작한 목소리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에서 기존 독자들의 긍정적인 구매 후기 5건을 들려줄 때 한 가지 합성 음만으로 들려준 경우보다 합성음을 5가지 들려준 경우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들어 평범한 일반인들의 거리 인터뷰 등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광고가 유행한다. 경우에 따라 이 일반인들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보인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은 상당한 광고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런 광고들은 미묘한 왜곡을 일으킨다. 항상 제품에 호의적인 사람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와 관련해 편향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층 더 노골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도입되었다. 아예 일반인의 증언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전문 배우를 고용해 일반인 역할을 맡긴 다음 즉석에서 인터뷰하도록 연기하게 한다. 이런 즉석 인터뷰 광고들은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다. 일부러 꾸민 상황이 분명하고 등장인물도 전문 배우가 분명하며
심지어 대화조차 미리 대본으로 작성한 사실이 매우 확실하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는 일종의 경보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잘못된 사회적 증거가 입력되고 있다. 자동 항법 장치를 일시 차단하라.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조한 사회적 증거만 찾아내면 된다. 자동 항법 장치의 의지에 편안히 비행하다가 명확한 위조의 증거를 발견하는 순간 개입해 직접 조종관을 잡는 것이다. 개입한 다음에는 복수를 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라는 뜻이다. 사회적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을 최대한 괴롭혀야 한다. 즉석 인터뷰를 조작한 광고에 등장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리고 그런 기만적인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회사와는 당장 거래를 끊으라고 항의 편지도 보내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장단점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상황일 때나 자신의 전문 분야 등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유효한 정보로 사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고의로 정보를 조작해 믿을 수 없게 해놓았다면 우리도 반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복잡한 현대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는 나의 마지막 보루까지 악용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격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 생각에 공감한다면 당신도 반격을 가하라. 사회적 증거를 고의로 왜곡한 경우 외에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다. 악의 없는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다란 사회적 증거가 되어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끄는 경우다. 응급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모든 사람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원적 무지 현상이 바로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최고의 사례는 바로 몇 년 전 싱가포르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사태다. 싱가포르의 어느 지방은행 고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광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건이다. 건실한 지방은행이 느닷없이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이유는 한동안 미스터리였다. 그러나 한참 후에 조사단이 관련자들을 인터뷰하던 중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다. 바로 갑작스러운 버스 파업 사태로 그 은행 앞 버스 정류장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 원인이었다. 은행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부실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은행 고객으로 착각한 행인들이 패닉에 빠져 너도 나도 예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본 다른 행인들이 합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던 것이다.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은행은 파산을 면하려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런 일화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증거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군중의 집단적 지혜를 무한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둘째, 그러나 군중은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반응해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동 항법 장치도 사회적 증거와 마찬가지로 결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지 않아도 이따금 저 혼자 고장이 나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자동 항법 장치가 객관적 사실이나 이전 경험, 이성적 판단 같은 다른 증거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때때로 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잠깐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맹목적으로 사회적 증거에만 의지하다가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조종사들이 기상 악화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사고를 일으키곤 한다. 항공사고 연구가들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착륙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물리적 증거들보다 착륙을 시도하라고 종용하는 사회적 증거, 예컨대 앞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사실 등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앞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 해도 이따금 계기판과 창밖을 확인할 줄 알아야 현명한 조종사일 것이다. 우리도 군중이 보여주는 사회적 증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따금 위아래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사회적 증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 편지 4-4 전직 경마장 직원이 보낸 편지.
경마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사회적 증거를 조작해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말의 배당률을 낮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말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경마의 배당률은 경주마에 베팅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돈을 베팅한 말이 우승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마나 베팅 전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출전한 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사람들은 대개 가장 인기 좋은 말에 베팅을 합니다. 배당률은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말이 가장 인기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도박꾼들이 배당률을 변경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말을 한 마리 찍어둡니다. 다음엔 배당률이 15대 1 정도로 우승 가능성이 희박한 말을 한 마리 고릅니다. 그리고 창구가 열리자마자 우승 가능성이 희박한 말에 $100를 걸어 배당률을 2대 1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우승 가능성이 희박한 말이 순식간에 가장 인기 좋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적 증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에 베팅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게시판을 보면서 먼저 베팅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선택했는지 관찰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눈덩이 원리에 따라 가장 인기 좋은 말에 계속 베팅을 합니다. 바로 이때 도박꾼은 다시 창고로 가서 자신이 제일 먼저 찍어둔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말에 크게 베팅합니다. 이 말은 워낙 인기가 없었기에 그제야 우승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 말이 우승을 한다면 도박꾼은 처음 투자한 $100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누군가가 배당률이 10대 1인 말에 $100를 걸어 가장 인기 좋은 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꾼은 당연히 그럴 거라 예상했겠죠. 그러자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그 말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꼴찌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큰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득을 본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간 게 분명합니다. 바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해한 사람이었죠. 저자의 한마디. 사회적 증거는 어떤 상황이 낯설어 불안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의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주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구매 결정, 기부, 공포증 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강력한 모방 행동을 보인다. 뭔가 부탁할 때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그 부탁을 승낙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뭔가 부탁할 때도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이용해 그 부탁을 승낙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지면 승낙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두 가지 조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첫 번째 조건은 불확실성이다.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확신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행동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분명한 응급 상황보다는 애매한 상황을 목격한 행인들이 다른 행인들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유사성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따라하는 성향이 있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정리한 자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행동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대적인 자살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살자와 유사점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할 확률이 높다.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집단 자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교 집단의 교주 짐 존스 목사는 불확실성이라는 요인과 유사성이라는 요인을 모두 사용해서 존스타운 신도들 대부분을 한 무리로 만든 뒤 자살로 몰아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된 사회적 증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명확한 거짓 사회적 증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만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